지금 구성을 보면 세 사람이 너무나 다른 그러나 각각의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쪽은 기업의 입장, 한쪽은 보수적인 입장, 한쪽은 보다 진보적인 입장이 어우러져서 경제에 있어서만큼은 규제 합리화에 있어서만큼은 한쪽으로 치우친 이념 중심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선의 안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측면을 반영한 것으로 보시고요. 유권자로서는 좀 기분 나쁜 게 분명히 있습니다. 친일은 상식이고 뭐 반일이 뭐 어떻다라든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어떤 그러한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말을 한 거거든요. 이병태 교수가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러한 이 공직일 텐데 이재명 정권에서 그러한 일을 하겠다고 나섰다면 이재명 정권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인사가 좀 났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게 두 가지입니다. 이해훈 후보자 낙마한 뒤로 기획예산처 장관 누가 갈까 했는데 4선의 민주당 박홍근 의원 그리고 박용진 전 의원이 발탁이 됐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이른바 반명하면은 또 가장 먼저 나왔던 이름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도 만나고 그랬는데 이번에 아주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두 사람 얘기 한번 들어보죠. 기획예산처가 이와 같이 대한민국 미래의 설계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의 설계, 나아선 대한민국 30년을 내다봤을 때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국가 대전환을 위한 전략 기능을 대폭 강화해 가겠습니다. 재정은 당연히 화수분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그 재정이 적재적소에 써야 되고 불효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도려내야 되면서 최대의 고효율을 창출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 시기에 대전환과 대도약을 일굴 수 있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기획예산처가 수행할 수 있도록 후보자로서 충실히 준비해 가겠습니다. 규제는 단순하고 명확하고 엄정하게 지켜져야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규제 합리화의 일, 대통령과 함께 손잡고 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귀를 열고 눈을 크게 뜨고 특히 기업의 여러 애로와 어려움 등을 좀 듣고요. 국민들이 겪고 있는 낡은 규제와 낡은 시스템을 어떻게 혁파해 나갈 건지에 대한 아이디어와 조언을 듣는 자리일 것 같아요. 의견들을 잘 파악해서 대통령께 전달하고요. 정부 각 부처에도 필요한 개선점들에 대한 의견을 전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의 더 큰 발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뛰겠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어디 보니까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인데 총리급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던데 김성환 평론가님 그렇게 센 자리예요? 아니 총리급은 아닐 것 같은데 저도 표현은 그렇게 위원장은 대통령입니까? 네,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급이에요. 총리급. 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독특한 인사 스타일이 또 나온 것 같아요. 사실 기획예산처 장관은 원래는 나오는 얘기를 보니까 보수 진영에서 또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땅히 찾을 인물을 못 찾아서 또 다 지난번에 이해원 전 의원 일도 있었기 때문에 다시 또 지금 불안정하게 계속 지금 부처를 비워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안정감 있는 여당 중진 의원을 임명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러니까 규제개혁위원회 경우에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에 얘기해왔던 통합형, 탕평 인사를 구현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부총리급이다 뭐 이렇게들 많이 올려 보내주시는데 아무튼 중책이죠.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근데 좀 얼른 딱 명단들을 보고 했던 게 박홍근 의원이랑 박용진 전 의원 다 서울시장 나가겠다고 했던 분들이죠? 그렇죠. 박홍근 의원은 그렇죠. 네. 박용진 의원도 서울시장 얘기를 후보군이었죠. 네, 출마 선언은 하진 않았죠. 그런 점에서 약간 뭐 이렇게 좀 정리하는 느낌도 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의도 평론가들 얘기하는 식으로 하면 우리 예. 평론가들이야 뭐 온갖 얘기를 합니다.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도 그렇고 뭐 저도 그렇고 물론 저는 이제 좀 인기가 없어서 얘기 안 하는데
김성환 평론가님이랑 대기실에서 얘기를 하면은 예. 온갖 정보의 보고거든요. 네, 그런 김성환- 이야기 여기서 해주세요. 네, 많이 좀 해주십시오, 김성환 평론가님. 네, 듣는 왜 얘기가 저를 워낙 물고 들어가는지 많으시니까. 모르겠는데. 그러면 스튜디오를 대기실로 옮길까요? 그것도 좋죠. 네. 거기 몰래 카메라 하나 달고서는 네, 거기서 하는 앞으로- 얘기를. 대기실에 카메라를 하나 달아놔야 되겠네. 그러니까 뭐 그런 대기실에서 하는 얘기 다 종합해가지고 하면 온갖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를 찍어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누구는 무슨 자리를 줘서 주저앉히고 누구를 뭐 이렇게 정리하고 그래서 어떤 구도를 만들어가지고 경선을 붙이면 뭐 이렇게 될 것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기획예산처 장관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처 장관이라는 어떤 중책을 그런 용도로 이제 쓸 것이냐.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만 판단할 것은 아닌 거고 사실은 이 박홍근 의원이 이제 4선 의원의 중진이기도 하지만 이 인수위격이었던 국정기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인수위가 없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할 때 그때 사실 기획예산처의 기능이나 위상 이런 거를 설계할 때 이제 역할을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애초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론이 이제 그 예산실 개혁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이제 개혁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많이 했는데 그 주장을 같이 공감하면서 같이 이제 역할을 만들어 온 그런 이력도 같이 갖고 있다. 그래서 애초에 또 만약에 일을 맡긴다면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판단했던 그런 인물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맡긴 측면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지난번에 이해운 전 의원이 이제 이 인사청문회 낙마를 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좀 뚫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 점에서 좀 안전한 선택을 한 거 아니냐라는 게 있는 거고 또 말씀하셨듯이 보수 진영 인물과 함께 이제 관료 출신들도 좀 검토를 했는데 아무래도 요거는 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짝이 맞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둘 다 관료 출신이면 또 서로 좀 이 견제가 안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이번에 정치인 출신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다각적인 좀 측면을 고려한 인사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박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영진 의원 이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그 규제를 합리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규제 개혁이라고도 했고 뭐 규제 완화라고도 했고 뭐 여러 얘기를 뭐 여러 이름을 붙였지만 이게 어쨌든 규제 합리화라는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꼭 규제를 뭐 없앤다. 규제를 필요한 건 해야죠. 그렇죠. 필요한 것들이 이제 완화. 근데 이게 좀 이념적 어떤 논쟁이 붙다 보니까 맞냐 틀리냐라는 얘기가 항상 있는데 박용진 의원은 사실 진보 진영 출신입니다. 진보 진영 출신이기는 하지만 사실 근데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진보적인 관점을 갖고 있긴 하지만 또 어떤 이슈에 있어서는 진보 진영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도 해요. 예를 들면 삼성 문제나 이런 거에 있어서 삼성의 어떤 그 지배구조라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삼성의 어떤 그 세습, 경영 세습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지만 그런 걸 떠나서 삼성이 예를 들면 우리 국가 경제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시선을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스스로 사실 이 진보 진영 출신의 사람들이 주식 투자 이런 거를 좀 잘 안 하는데 내가 요 삼성을 비판하지만 그 진정성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삼성 주식 투자 하겠다. 이렇게 이제 했던 그 인물이기도 하는 거거든요. 예. 이런 전향적인 입장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선에서 이제 좀 규제 합리화 관련 논의를 할 때 요 진보 진영 출신이지만 그런 시각이 좀 필요한 어떤 인물로서 이재명 대통령이 좀 고려를 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평론가들은 과거에 그 뭐 지난 총선에도 공천할 때 뭐 그때 뭐 얘기를 하고 뭐 내가 그 공천에서 배제된 것은 억울하다 이런 얘기랑 관계가 있으니까 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고려나 탕평 인사 이런 측면들을 많이 보는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인사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그 인사의 적절성을 우선해서 판단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것부터 먼저 평가하는 게 이제 순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박홍근 의원은 또 예결위원장도 하고 그랬죠. 예결위원장도 하고 원내대표도 했고요. 저도 이제 국정기획에서 같이 몇 달 동안 죽을 고생을 같이 하면서 했는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요즘 정말 강조하는 게 있거든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실적. 사실 그러려면 기획예산처가 그런 정부의 기조와 맞물려서 착착착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돌아보면 홍남기 부총리가 너무 그 문지기 역할만 한다. 돈 못 쓰게 하는 하면대로 긴축재정 필요하다. 돈 쓰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서 여당과 충돌도 있었었고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홍남기 부총리의 판단이 그때 맞았느냐라는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인물 첫 번째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 두 번째로는 여당과 호흡이 맞아야 되는 사람 세 번째로는 말씀해 주듯이 청문회까지 무난하게 통과해서 빨리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저는 뭐 박광근 의원 굉장히 적임자라고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어제 뵀는데 정말 얼굴에 만면에 웃음을 띠고 그런 아주 결연한 각오를 보이셨거든요. 그리고 뭐 우리 지지층 내에서도 상당히 지금 반응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청문회도 잘 통과하고 좀 역할을 잘 하시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또 하나 관심을 끄는 분이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죠. 여기도 이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이 됐는데 원래 홍준표 뭐 경제책사로 알려졌던 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때 막말도 했고. 네, 뭐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기생충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써서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예. 친일은 뭐 당연하고 정상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이것 때문에 이전에도 사실 논란이 많았던 인물이거든요. 근데 규제 합리화 부위원장에 지금 임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부위원장으로 임명한 사람이 남궁범 S1 고문인데요. 삼성 출신이기도 하고요. 예. 이 구성을 굉장히 다양화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독특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신이 없으면 그렇죠. 사람을 잘 못 골라요. 그런데 정말 자신 있으면 웬만하면 그래 시켜봐. 뭐 내가 뭐 체크하면 되지. 챙기면 되지. 이런 생각이 있을 때 자신감 있는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는 것도 사실 백운기의 자신감이죠. 뭐야? 아주 좋은 멘트였어요. 고정 좀 해주십시오. 제 백운기의 야. 자신감. 예. 야, 고정 낚는 거 진짜 능력자네, 보니까. 예? 다음부터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 자주 뵐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서대질에 들어올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자신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리를 이재명 대통령이 본 것 같아요. 규제 합리화 부분은 일반적인 정치를 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시각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 그 경제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와서 규제 합리화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무적인 논의를 하는 곳이니까 뭐 지난번에 이제 기획예산처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수 진영의 인사에게 기획예산처 장관 자리를 준다고 하는 것도 정치를 하라고 주는 자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역시.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대한 판단들을 좀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논란의 이력이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은 그런 정도는 통합이나 탕평의 측면에서 대통령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다. 그리고 저는 이것도 좀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우리 진영에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뭐 소송에서 그 변호인을 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임명하면은 그 자체로도 뭐 굉장히 시비거리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통합형 인사를 해버리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 시비를 걸기가 매우 어려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람이 꼭 필요한 자리에는 임명하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는 얼마든지 자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정도를 하기 때문에 인사에 크게 잡음이 없지 않나. 그러니까 시비를 잘 못 걸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는 가만히 됐다고 봅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지지하는 면도 있고 비판적인 면도 있는데 가장 우려했던 점은 그거거든요. 너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토론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특히 이념적으로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굉장히 이념지향적 판단,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이런 프레임이 형성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성을 보면 세 사람이 너무나 다른 그러나 각각의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쪽은 기업의 입장, 한쪽은 보수적인 입장, 한쪽은 보다 진보적인 입장이 어우러져서 경제에 있어서만큼은 규제 합리화에 있어서만큼은 한쪽으로 치우친 이념 중심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선의 안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측면을 반영한 것으로 보시고요. 특히 어쨌든 뭐 카이스트 출신의 사람을 썼다라는 것은 AI라든가 신산업에 있어서 우리가 기존과는 다른 문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적인 측면에서의 규제 합리화에 이런 분을 모셔서 조금 더 잘 풀어가겠다 이런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병태 교수가 보수 쪽에서 볼 때는 좀 뭐랄까 그동안에 이제 어떤 뭐랄까 이 틀에 갇히지 않는 그런 좀 돌출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좀 뭐랄까 아이디어가 좀 있는 사람으로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런 평가들이 실제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아마 만난 적도 있는 거잖아요. 이 이병태 교수.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평가한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사실 또 그냥 일반적인 그러한 면들을 평가를 뭐 이렇게 세밀하게 할 수 없는 이제 한 사람의 이제 뭐 유권자로서는 좀 기분 나쁜 게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다. 저는 뭐 그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비판의 용어가 다소 이제 뭐 잘못됐다. 근데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친일은 상식이고 뭐 반일이 뭐 어떻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어떤 그러한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아주 그런 건 이제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말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병태 교수가 사실 이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국민을 위해서 어쨌든 이 봉사하는 그러한 이 공직일 텐데 이 자리가 그러한 일을 하겠다고 이재명 정권에서 그러한 일을 하겠다고 나섰다면 그럼 이재명 정권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그동안 이제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내가 이게 잘못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 사죄한다. 이재명 정부에서 이러한 일을 맡겨줬기 때문에 나는 이런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 이 정도 설명을 해야 그나마 좀 이재명 정권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 인사를 보면 인사하고 나서 꼭 이렇게 한 번씩 생각하고 곱씹어 볼 만한 부분들이 건질 게 있어요. 인사가 그래야 되거든요. 인사를 하면 뭐 이렇게 인사 가지고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글만은 별로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데 윤석열 때는 인사가 있는지 없는지 하여튼 이제 그랬어요. 이금예님, 우리 회원들도 자신감입니다. 82세 할머니입니다. 아이고, 이금예 누님, 감사합니다. 두에토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경축, 잼프 틱톡 4일 만에 10만 명 팔로우. 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틱톡을 자기가 만들어서 올렸는데 4일 만에 10만 명 팔로우 했다. 이런 얘기겠죠? 그런 뜻이죠? 예, 그런 느낌.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 틱톡이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의 틱톡을 자기가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에서 네, 아. 이재명 대통령 틱톡 계정을 만들었어요. 아. 네. 그래서 그 계정을 이제 팔로잉한 사람들이 10만을 넘었으니까 그것을 축하하자 이런 말씀. 그걸 축하하자. 네, 이재명 대통령이 틱톡 만들었어요? 그렇죠. 큰 거 온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영상을 올리면서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뭔가 틱톡이 좀 발랄하고 유쾌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지금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잼프 틱톡 뭐 있으면 한번 좀 준비됐어요? 준비되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또 틱톡에 가입했다고 뭐 그런 거 봤는데 아 그렇구나. 틱톡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활발하게 잘 이용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좋게 보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국무회의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한다. 뭐 이런 것도 사실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국정의 방향을 국민과 공유하겠다라는 건데 제가 굉장히 재밌는 말 들었습니다. 그 카페 하시는 여성 사장님이 자기는 국무회의가 뭔지도 몰랐는데 요즘 유튜브 같은 걸로 찾아보면 아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대통령이 뭘 하려고 하는구나. 장관들이 전말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예. 또 틱톡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대통령이 최근에 개혁 의지 예를 들면 부동산 문제나 이런 거 굉장히 강력하게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공감대를 넓히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틱톡이라는 플랫폼이 사실 저희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에서는 사실 제가 뭐 상당히 어린 축에 속하지만 대단히 어린 축에 속하지만 아주 저도. 굉장히 어린 축에 속하지만 이제 하지만 저도 뭐 틱톡이란 무엇인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틱톡을 굉장히 이제 자유롭게 사용하고 틱톡을 열심히 보는 세대는 이제 젊은 세대입니다. 예. 10대, 20대 요 세대가 이제 잘 보는데 최근에 이제 정치 영역에서 사실 걱정스러운 게 10대, 20대들의 이제 보수와 극우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 세대가 다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그 세대의 일부 일부 이제 해당하는 요 사람들이 극우화되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이 아주 극우적인 어떤 보수 개신교계라든가 또는 뭐 아주 극우적인 소위 윤어게인들에 의해 가지고 뭐 어떤 게임 뭐 로블록스 이런 데서 뭐 윤어게인 시위를 한다든가 또 틱톡이나 이런 뭐 인스타그램 이런 데서 뭐 퍼지는 그러한 영상이 심취한다거나 그런 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사실 우리가 그런 플랫폼들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대응 논리, 대항 담론을 못 만들어내고 있는데 사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앞장서서 틱톡이나 이런 데로 막 진출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실제 이런 걸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 그러면 사실 이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떤 이 젊은 세대가 이용하는 플랫폼 내에서의 좀 어떤 싸움이랄까 어떤 대응이랄까 이런 것도 가능해질 수 있는 길도 열리는 것이어서 좀 그런 의도도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준비된 김에 젠프 틱톡도 한번 보고 갑시다. 안녕하세요. 재밌네. 그걸 만들으셨구나. 가만히 있어라. 정어리 TV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를 이재명 대통령이 하면 엄청 좋겠는데 네. 이거를 들고 들어가면 되는가? 예. 저는 저런 모습 참 보기 좋아요. 대통령이 흔연하게 저렇게 좀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모습.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는 것에 경제도 경제지만 소통이 가장 네. 높은 평가를 받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뭐 이제 국립중앙박물관도 가고 어린이들하고 사진 찍는 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어린이들이 뒤에서 대통령 아저씨다고 사진 찍기가 그렇게 하지 말고 나랑 셀카 탁 찍는데 더 재밌어요. 나 얼굴 너무 크게 나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찍어주는 모습. 이렇게 소탈한 모습이 참 좋고 전 시장 가서 왜 시장 상인들하고 되게 격이 없이 막 하는 거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런 모습들도 국민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윤석열하고 이재명 대통령 비교하는 영상들을 많이 사람들이 만들어서 올리더라고요. 그걸 보면 확실히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에 배어 있어야지 나오는 행동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호감을 갖는 것 같아요. 자, 한 가지 더 짧게 다뤄보고 일부를 마치도록 하지요. 지금 TK 통합을 놓고 국힘당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진지하게 광주 전남 통합할 때 같이 했으면 될 거를 그때 또 안 하고 버티다가 그러다가 이제 위험하게 생겼으니까 오늘 홍준표 의원이 재밌는 얘기 했더라고. 이제 와서 왜 서두르냐. 너네들 그러다가 김부겸 총리가 대구 될까봐 그거 막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그런 측면 정확하게 본 거예요. 홍준표 씨가 가끔은 옳은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하는 얘기는 보통 안 맞는데 국민의힘에 대해서 하는 얘기는 옳은 얘기가 많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대구 경북 통합에 관련해서 사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의견 일치는 안 한 건 자기들 이해관계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 행정구역 통합이라는 게 작은 데서는 또는 좀 소외된 지역에서는 우리가 큰데 좀 들러리 서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생각이 있기 마련이고 큰 데에서는 우리가 좀 주도하고 우리가 더 많은 권한에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기 마련이어서 이 두 개가 안 맞으면 사실 잘 안 되고 논의가 좀 공전되기 마련인데 이번에 대구 경북이 딱 그런 사례였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더 들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 법사위에서 법안이 안 올라갔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의 이해관계가 안 맞으면서 그런 건데 사실 이게 찬성으로 바뀌는 과정은 대구시장 통합 대구시장에 나가고 싶었던 대구 경북 통합 대구시장에 나가고 싶었던 주영 의원이 이걸 누가 반대했느냐라고 항의하면서 이제 내부에서 찬성으로 바뀌는 과정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런 건데 근데 민주당이 보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그 전까지는 반대하는 것처럼 송원석 원내대표가 얘기해가지고 이걸 빼고 통과시킨 건데 그리고 대구시의회도 사실은 대구시의회 입장은 권한을 더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반대 입장 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경북 지역의 이제 이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들러리 서고 싶지 않다는 입장에서 반대 입장을 낸 건데 그러면 그 지역에서 지금 그 지역의 정치를 주도하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찬성 입장을 갖고 와야 그래야 지자체에서도 다 단일하게 찬성 입장이 돼가지고 이게 힘을 받을 거 아니냐. 근데 당론으로 결정한 건지 뭔지도 지금 모르게 당신들도 입장이 갈리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통과시켜 주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내부를 설득한 논리가 지금 우리가 요거를 이제 통합해가지고 경북하고 대구하고 합쳐가지고 선거를 치려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가져가지 않으면 대구시장만 따로 선거를 했을 경우에
민주당에서 김부겸 전 총리가 나와봐라. 그럴 경우에는 대구시장을 넘겨줄 수도 있다. 그렇게 하고 싶냐? 이걸로 이제 내부 제압을 지금 했다는 얘기가 한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대구 경북에 통합을 해가지고 좋은 얘기 하는 거랑은 사실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정파적인 이익에 관련된 얘기가 돼버린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죠, 지금. 이건 여러 말 할 거 없어요. 통합해야죠. 아유,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대전, 충남 통합해야죠. 통합해서 선거를 치르고 같이 가야죠. 그렇게 안 하고 빠진다. 왜 빠지냐? 이제 대구 경북은 뒤늦게 정신 차리고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러면은 아니 대전 충남도 갖고 와. 이제 오히려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대전 충남 왜 안 하려고 그래요? 이장우 김태형 지네들 선거 떨어질까 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 다른 얘기가 뭐 이건 뭐 수학도 아니야 산수지. 뭐 그런 자들이 무슨 뭐 그리고 통합 안 하면 또 됩니까? 나는 차라리 안 나갔으면 좋겠어. 나 같으면 저 선거 비용이라도 아끼게. 되지도 않을 걸. 그 영남일보라고 있잖아요. 대구 경북의 기반을 굉장히 오래 산데 그 대구 경북 통합된 뒤에 정말 파격적인 일면이 나와서 깜짝 놀랐거든요. 맞아요. 보셨죠? 그 사진 한번 준비해 줘보세요. 예. 기사 없고 그냥 까만색 지면에다가 물론 정치권 전체를 비판했었지만 대구 경북 통합이 안 됨으로써 이 지역의 미래가 깜깜하다 이런 이미지를 가장 강렬하게 담은 거거든요. 전 여기에 모든 민심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로는 대구 경북 발전을 외치는 정치인들 특히 국민의힘이 오락가락하다 보니 대구 경북의 미래가 어두워졌다라는 걸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게 최근에 영남일보 일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영남일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역 정서를 담을 때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라는 평가보다 저거 보십시오. 제일 밑에 그 밑에를 저는 주문하는데요. 캄캄한 미래, 우리는 믿는다. TK 통합법 불법 책임. 불법 책임 누구한테 있습니까? 대구 경북에 지금 대다수 의원을 차지한 데가 어디예요? 국민의힘입니다. 오락가락하다가 지역 경제 망친다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준 저건 언론사에 좀 박제를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면 되는 거를 안 했다가 이렇게 자중질환 만들어가지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고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 심지어 그런 얘기도 하는 모양이에요. 그 통합하겠다고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도 의원들도 얘기했다고 하는데 호남은 이렇게 전격적으로 통합해가지고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우리는 통합도 안 하고 지원도 못 받을 것 같다고 우리만 소외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말 꺼내면 할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한 불안감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그 사이에 의원들이 서로 간에 자리 나눠 먹게 하는 그런 갈등을 벌이다가 결국은 때를 놓쳤던 거잖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대전 충남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의 의지만 가지면 얼마든지 그 도의회나 아니면 시의회 의원들 설득해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지금 그것도 오히려 그 서로 간의 주도권 다툼에서 지금 민주당한테 밀려가지고 아마 자기들끼리 계속 이거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광주 전남 이제 통합이 됐잖아요. 근데 행정 통합이 단순히 행정만 통합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예를 들면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대규모 산업을 유치할 때 광주시 또는 전남도 하나만 하기 어려운 걸 광주와 전남이 각각의 특징 한쪽은 AI 데이터 센터의 노하우, 한쪽은 풍부한 인력과 에너지 이런 문제를 합했을 때 전 세계적인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산업을 유치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구 경북 통합은 정치적 문제도 있지만 대구 경북이 글로벌 시장에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지금 놓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비판적으로 봅니다. 네. 통합은 그 당위예요. 대전 충남의 단체장들이 뭐 유불리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 뭐 이럴 것이 아니죠. 두 사람 앞에 있으면 그 얘기 해주고 싶네. 어디다 대고 정신 차려라. 그 주민들을 생각해야죠. 그리고 맞습니다. 한번 이렇게 하면서 할 때 뭐 하려고 했어요. 주민들을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뭐가 도움이 되는지 생각하면 답이 뻔한 거죠.